지난해 6월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식 현장입니다. 울산에서 포항까지 기존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30분 만에 주파하게 된 기념적인 날. 개통식 현장은 한껏 들뜬 분위기였는데요. 시민들 또한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어느덧 고속도로가 전면 개통된 지 8개월째. 그런데 최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에 관한 것인데요. 유독 울산 포항 고속도로 터널을 지날 때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이른바 롤링 현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심하게 흔들리던가요? 그러니까 차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차선 핸들을 꼭 잡지 않으면은 차선을 벗어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신차이기 때문에 뭐 점검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걸 느끼고 나서 그 터널 나오면 바로 휴게소지 않습니까? 그 휴게소에 세워가지고 타이어 확인 다 했거든요. 그 이상 없더라고요.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곳이 록볼트 부실 공사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량은 한 2만 2천 개 정도 됐던 것 같고 공사비로는 한 9억 6천, 9억 4천인가 9억 6천, 10억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 그 10공구나 11공구 일대가 전부 포항 인근이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그 상당히 안반이 취약한데 그 취약한 데서 한 30% 이상 라포르트를 빼먹고도 공사를 한 거 보면 이게 설계가 잘못된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터널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터널 분야 부패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전국 9개 공고에서 자재를 누락하거나 공법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비 140억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울산 포항고속도로도 그중 한 곳입니다. 록볼트 부실 시공이 드러난 구간은 10공구와 11공구. 설계 수량인 10만 7천여 개 가운데 30%인 3만 4천여 개의 록볼트가 누락이 됐습니다. 10개 박을 거를 7개 박았는데 왜 3개 박았냐, 3개를 빼먹었냐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조사 보고서는 있을 겁니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만약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죠. 수사를 담당한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공법 변경과 자재 누락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15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혐의가 드러난 10공구와 11공구는 각각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는데요. 록볼트를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그대로 청구한 겁니다. 서울 방향 입구는 아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개봉돼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터널. 이 영화는 갑자기 무너져 내린 터널 안에 홀로 갇힌 남자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록볼트가 설계 수량보다 적게 시공돼 터널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실제 록볼트 부실 시공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이해관계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 다들 말을 아꼈는데요. 연세대 김장호 교수는 터널이 지하 구조물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10cm, 네, 5cm, 센치 단위 정도의 그 오차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구조에서는. 근데 집안은 메터 단위의 오차를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하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락볼트 같은 거를 설치를 하는 이유가 보강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오차 범위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터널 공사의 핵심 자재인 록볼트. 록볼트는 쇼크리트 및 강지보재와 함께 터널에서 지보재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1차 지보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터널 벽면에 철근을 설치하고 난 후 특수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공사가 끝이 납니다.
때문에 록볼트는 시공 후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점을 업체들이 악용한 것인데요. 터널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설계보다 적게 시공됐을 경우 자칫 터널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터널이면은 공중에 떠 있잖아요, 흙들이. 그러면 흙들이 그 자중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락볼트를 이렇게 박아줌으로써 해서 걔가 인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락볼트 자체가.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제 생각에는 어느 위치든지 인장이 가해지는 그런 어떤 흙 재료에서는, 구조물에서는 락볼트가 충분히 적용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언젠가 인장이 만약에 운 나쁘게 가해질 경우에는 그게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KCC 건설이 국토 3호선 상패터널 공사 중 록볼트를 16% 적게 시공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기소가 됐을 거라 생각했던 포스코 건설과 삼성물산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하홍수 조사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글쎄 그게 왜 기소가 안 됐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일단 수사 결과는 보니까 거의 정확해요.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사란 거는 증거가 명확한 것만 기소를 하잖아요. 속지라고 기소를 하잖아요. 근데 아리까리하고 좀 애매한 구석들은 다 뺀다고요. 삼성물산은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록볼트가 빠졌다는 혐의를 받긴 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다 해명하고 혐의를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구조 검토를 해서 도로공사의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검토서를 제출했고요. 아, 그래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검토서를 제출해 모든 의혹을 해소했다는 삼성물산.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부족 시공된 록볼트에 대한 소명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안전조사를 그러니까 의뢰하거나 이렇게 지시를 한 게 그럼 도로공사인가요? 아니면 여기 시공사에서 이렇게 안전진단으로 그 보고서를 일단은 일단 차원이 이제 그 도로공사가 주관으로 했고 시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의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도로공사에서 하라고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진단보다는 그러니까 개수 파악을 진짜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왜 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요? 네. 이 보고서는 현 상태에서의 정밀 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입니다. 록볼트가 42.3% 부실 시공됐다는 추정치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토한 건데요. 그 결과 설계 허용치 이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족 시공된 록볼트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환수했으며 안전점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실 시공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실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실 시공이라고 하는 거지, 목적물이 완성돼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했는데 그게 부실 시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일단 락볼트 빠진 부분을 일단 공사비를 환수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시공회사에서 어떤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선조치로 환수를 한 겁니다. 행정관이니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잖아요. 다시 책임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덮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금 관행이고. 우리나라 터널 시설물 등급 현황을 보면 대부분 A와 B 등급으로 관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록볼트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감리단장이 그 판단을 해서 락볼트를 집어넣었는데 개수를 줄이든 늘리든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감사라든지 또는 그 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터널이 무너지지 않고는. 사실상 이미 완공된 터널은 실제로 뜯어보지 않는 이상 그 상태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실행한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설정값을 넣은 수치 해석일 뿐입니다. 물론 이 안전성 검토 해석 프로그램은 꽤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록볼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해석조차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앞하고 뒤하고 말이 안 맞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역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가정을 하는 집안 조건이라든지 물성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료의 성질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일반적인 거 쓰지 않고 자기네가 측정치에 의해서 역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그 측정한 결과와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그건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죠.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상태고 다른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재료 물성을 산출해가지고 결과를 추출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록볼트가 40% 이상 빠진 상태로 하면 통과가 안 되니까 역으로 한 거죠. 어떻게든 결과값을 맞추기 위해서. 더군다나 삼성물산이 록볼트 부족 시공으로 혐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이 2010년 이후 착공된 터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것인데요. 이때 적발된 12개 기업 중 삼성물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록볼트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불거진 삼성물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일부 세금계산서라는 게 일부 항목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항목에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할 때 누가 간과를 했겠죠. 근데 어차피 업체가 다르잖아요. 록볼트나 다른 그 부재료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요, 거기 록볼트만 딱 하나만 이렇게 하는 때는 아니고요. 또 거기서 유사자재를 터널에 관련된 유사자재를 같이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 건설사 중 불공정 행위 및 과징금부가 1위 기업인 삼성물산. 아이러니하게도 국토부에서 선정한 건설업 시공 능력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최악의 붕괴 사고가 난 오늘 성수대교 주변에는 구조대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상판 이임새가 벌어졌다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있었지만 임시 방편으로 철판만 깔아놓고 사용하다 결국 참사가 벌어지고 만 것인데요. 부실공사와 안전점검 미흡으로 32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책임감리제. 책임감리제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 권한을 전문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책임감리제가 공사 현장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리가 말 그대로 이름이 책임감리,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상으로는 감리회사가 제일 큰 벌칙을 받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나면은 발주처, 시공사, 감리 합동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어떤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일종의 상하관계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부실공사가 발생해도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보니 관리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공사 현장을 장악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감리원은 대기업인 시공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것을 감독한 것이 감리원인데 제대로 감리 역할을 하다 보면은 시공사의 눈밖에 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시공사는 제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원가가 많이 투입되고 시공사가 제대로 돈을 거기서 전략을 하려면은 공정을 빼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부실이 건다든가. 맞아요. 그러다 보면 네. 나중에 이제 건물이 준공되고 건물이 이제 활용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 하자라든가 이제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건설 현장 비리. 이러한 건설업계의 부조리는 공사 발주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나눠 먹기식으로 공사를 낙찰받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을 내더라도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 불과.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줄일 수 있어 담합이 남는 장사라는 관행이 건설사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관급 공사 담합 시 최대 2년간 입찰을 막는 입찰 제한 제도 역시 특별사면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몇몇 선진국의 경우 담합이 적발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담합 처벌 기준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정거래위라든지 기타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담합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줘요.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속 고발권을 행사를 안 하면은 그걸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담합을 한 걸 발견하더라도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슬그머니 그러니까 과징금만 좀 물게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어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6,527명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2,008개의 건설업체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정부의 관리 체계도 업계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상식적이고 정의가 있는 그 정의의 관념에 볼 때 반하는 행위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무섭지 않은 거죠. 건설사들의 특별사면 시행 후 특혜란 비판이 일자 74개의 대형 건설사들은 2천억 원의 기부를 약속하며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납부를 한 곳은 사회공헌재단이 아닌 미르와 K스포츠재단입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사회공헌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정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억 원이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1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조한 사회공헌 기금에 대해서는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명하던 건설사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선뜻 거액의 기금을 쾌척한 것인데요. 특별사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 뒤에 나중에 뭐 대형 로펌이나 뭐 관계자한테 그 돈을 좀 쓰면 문제 해결된다는 인식을 갖게 못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터널 공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리는 공법 변경과 자재 누락입니다. 터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진동 바위 파쇄 대신 값싼 다단 발파로 공사비를 편취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울산 포항 북선 전철 공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수법이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눈 감아 달라니까 눈 감아 달라주고 울산 포항 장군고 같은 경우에 뭐 골프채도 받고 뭐 접대도 받고 하다가 그랬잖아요. 지난 2013년 울산의 한 공장에서 물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지름 12mm인 볼트. 물탱크에 사용된 볼트의 일부가 값싼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실 시공으로 하청업체가 줄인 자재비는 약 100만 원 상당. 겨우 100만 원과 안전을 맞바꾼 셈입니다.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건설 현장. 그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하청업체들이 부족한 공사비를 자재 누락을 통해 보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2014년 울산 지역에 내린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은 것인데요. 부실 공사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처럼 작은 변수에도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지붕 붕괴 사고가 있고 불과 며칠 뒤 인근 지역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인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한국외대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부실 공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하청업체에게 전가되기 일쑤. 이 사건도 원청시공사와 사업주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이 미약한 부분이, 근데 그 미약한 게 벌점을 조금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형사 처벌이 법상으로 다 가능한데 이 세부 규칙 같은 데서 많은 어떤 재량 요소나 그 경감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게 좀 큰 문제인 거죠. 비용 절감 등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안전을 팽개친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 이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개개인에게 불행인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토목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목의 어떤 공공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부실 시공도 문제이지만 허술한 안전점검도 재난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5년간 민간 진단업체 부실 안전검사 적발 현황을 보면 안전점검조차 부실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 사건. 점포 100여 개가 타면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불과 한 달 전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을 통과했음에도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쿨러와 경보기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지만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수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경보기가 아예 전선이 끊어져 있었는데도 안전점검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점검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면이 큰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안전점검을 해라라고 하고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고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을 때 처벌 규정들은 다 있어요. 근데 안전점검을 해서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안전점검 자체가 부실했다고 하면 그것도 처벌 규정은 있거든요. 근데 처벌 규정은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한 대로 뭐 처벌 규정에 벌금이 있다고 해도 그 벌금을 내면 그만인 경우들도 있어요.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 일본 야마나시현 터널의 콘크리트 천장이 무너지면서 달리던 차량 3대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은 터널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천장에 고정된 볼트 하나. 노후화된 볼트의 부식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재해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는 불과 2달 전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발생 며칠 전에도 차량을 타고 가며 관찰하는 점검을 실시했지만 결함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평가 기준을 준 것도 너무 체크리스트 위주를 주니까 누구든지 체크만 되도록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 우리도 그것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미국 보스턴 해저 터널에서 2차선 진입로를 달리던 승용차 위로 무게 3톤의 콘크리트 천장 패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 발생 2년 전인 2004년 누수 현상이 발견돼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부실 시공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보강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것이 끔찍한 사고로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터널 붕괴 위험도 지수. 이 지수를 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터널 붕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터널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재 빼먹기와 공정 생략 등 부실 시공을 일삼으면서도 터널 붕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도 안전점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몇십 개의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게 가끔씩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사를 막는 게 설계 규정이고 그 설계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그런 붕괴가 안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 거다. 지난해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규모 5.0의 울산 지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지역인 경주에서 5.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것인데요.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민들의 안전.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뭐 성수대교 붕괴나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뭐 그냥 벌금 좀 받고 뭐 그냥 벌 좀 받고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제재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사실 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일치돼 있는 거죠. 지난 1월 국회 척결단의 조사 결과 값싼 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보강제 시공을 누락하는 등으로 공사비 수백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전국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약 4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려던 이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부실 공사.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은 현재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